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를 쉽게 읽어드리는 줄라이의 소소한 경제 읽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미래학자 최윤식 씨가 쓴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최윤식 씨는 미래학 정규 과정으로 유명한 휴스턴 대학교를 나와서 현재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소장, 세계 전문 미래학자 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삼성전자 DMC 연구소 자문 교수, 전 한국 뉴욕 주립대 미래연구원 원장 등으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2030년 부의 미래지도, 2020 부의 전쟁인 아시아, 부자의 시간, 2030 대담한 미래, 제4의 물결이 온다, 이런 책들을 쓰셨고요. 요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그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패권은 절대로 나누지 않는다. 현대까지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경쟁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과거 500년 동안 신흥 국가와 기존 패권 국가 사이에 충돌한 16개 사례 중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17번째 패권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 아시아에서 누렸던 지위를 회복하려는 중국몽, 즉 중화의 부활을 꿈꾼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 21세기 초에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년 전후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하지만 그 예측은 틀렸다. 중국은 영원히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기존의 경제 법칙까지 바꿀 수 있는 신이 아니다. 통제를 통해서 버블 붕괴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코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최윤식 씨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미중 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30년 안에 미국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벌어질 7개의 영역, 환율, 무역, 금융, 군사, 산업, 자원, 인재, 이 7개 영역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미중 경제전쟁 예측 시나리오 1장을 읽어드릴 거예요. 최윤식 씨는 6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에 이렇게 예측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2045년 그리고 2050년 이전에 중국이 실질 GDP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최악의 경우 21세기 안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2018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하려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최소 8에서 10%로 유지하고 미국이 1.5% 수준의 저성장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매우 낮아졌고 미국은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러면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30년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위기에서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추가로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낼 경제적 성장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인도의 추가 성장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일자의 세계 경제 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에 미국과 유럽 경제가 호전되고 이거는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2019년과 2022년에 한국과 중국의 부채 디레버리징과 미국 유럽 주식시장의 조정 등으로 경제 위기를 거친 다음 2023년에서 27년에 세계 경제가 서서히 호황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2019년에서 2022년에 한국과 중국의 부채 디레버리징이 일어난다는 그런 예측인데요. 내년부터 3년간 부채 비율이 디레버리징이니까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같고요.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 조정,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 3년간 계속될 거라는 그런 예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경제 위기를 거친 다음에 23년부터 4년간 세계 경제가 서서히 호황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네요. 경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30년간의 변화에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의 변동을 빈번하게 겪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큰 하락, 즉 큰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중국은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 변동의 빈도가 적었다. 그 말은 위기를 그렇게 많이 겪지 않았고 위기를 겪었다 하더라도 회복 기간이 한국은 회복이 금방 되었지만 중국은 경제 위기는 덜 자주 겪었지만 그 경제 위기를 겪은 다음에 회복 기간이 더 길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작은 규모의 경제 위기를 더 자주 겪었지만 그때마다 시장에 쌓인 버블을 걷어내왔기 때문에 큰 위기가 2번 발생해도 회복이 빨랐다. 반면에 중국은 국가가 경제를 강력하게 통제해서 변동 횟수는 적었지만 그동안 버블이 해소되지 않고 더 크게 축적되었기 때문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충격도 크고 회복 기간도 더 길었다. 이것이 중국식 시장 경제, 중국식 자본주의의 실체다. 중국식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도 영원히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 통제를 통해서 버블의 붕괴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코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일어날 거다라고 거의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지 한번 이유를 찾아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 2번의 금융위기와 정치적 위기.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GDP가 아니라 부채 총량, 경제 규모가 아니라 성장 속도가 중요하다. 중국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성장률이 하락해서 속도가 둔화되거나 급격히 낮아지면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이 2가지 더 있다. 하나는 2021년에서 2022년경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상업 영역발 금융위기다. 이 상업 영역발 금융위기라는 것은 상업 영역 부문의 부채 디레버리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상업 영역, 그러니까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중국의 2번째 아킬레스건은 2022년에서 2023년경에 겪을 가능성이 큰 정치적 위기다. G1 자리를 두고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국에게 2가지 위기는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G1 자리를 두고 미국과 2022년에서 2023년경에 정치적인 위기가 벌어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인지 그것은 책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6%대에서 3%대 성장률로 하락하는데 대략 15년이 걸렸다. 중국의 성장률도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경제 규모나 공산당이 경제를 관리한다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20년 정도 지나면 경제 성장률이 3%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과잉 생산은 도시 건설과 연관되어 있다. 도시화율의 성장이 멈추면 경제 성장률도 3에서 4%대로 곧바로 하락하게 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 빠져들었다는 점이다. 중국도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비 같은 것을 걱정해서 아이를 옛날보다 많이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위안화 절상을 강요당해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대신 중국 내 자산 버블이 부풀어 올라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면 어떻게 될까? 1985년 이후에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급격한 부의 불균형 분배와 경제성장의 과도기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부패 스캔들로 계층과 지역 간의 갈등이 사회적 혼란으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이런 식으로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빅 이슈. 중국의 미국 추월이라는 환상에는 미국의 몰락이라는 또 다른 환상이 숨어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환상은 더욱 널리 퍼졌다. 하지만 미국의 몰락은 아직 멀었다. 오히려 미국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시기다. 트럼프가 기존 틀을 흔들면서 자기 지지층에만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을 대체할 대항 국가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시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전 세계가 경제 호황기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미국의 황금기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바로 미중 전쟁이 이런 미래의 출발점이다. 2018년에 부상할 빅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충돌. 2018년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이슈이자 한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힘이다. 2018년에 집권 2기에 들어선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이나 혹은 퇴임 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골몰하고 있다. 중국 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8년에 중요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트럼프에게도 올해가 중요하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온통 재선 생각뿐이다. 3년 뒤로 다가온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올해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시진핑과 트럼프 모두에게 2018년은 중요하고 절박한 해이다. 이 두 나라의 충돌은 한국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북한과 미국의 마지막 힘겨루기다. 2018년을 거치며 2017년보다 더 강한 군사적 긴장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 위기가 약간 가라앉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신중동 정세의 시작이다. 정권 교체기를 맞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옛 영광을 되찾으려는 이란이 새로운 충돌 국면을 만들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풀면서 중동에는 평화의 기운이 머무는 듯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동의 긴장을 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중동의 숙적인 이란이 경제 제재에서 풀려나 다시 원유를 자유롭게 수출해서 경제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넷째, 오일 전쟁의 재개다. 한동안 40에서 60달러 박스권을 유지하던 오일 가격에 변동성이 생기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있던 오일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 다섯째, 한국 경제에 대한 착시 현상이다. 한국은 2018년 한 해 동안 다가올 금융위기 발발 전의 마지막 착시를 겪을 것이다. GDP 지표와 투자시장에서 보내는 좋은 신호 때문에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 예측에 따르면 2018년 올해는 굉장히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GDP 지표도 별로 안 좋고 투자시장에서 보내는 신호도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최윤식 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의견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고를 하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도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다.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2018년에 중요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정위가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정책이나 투명성 강화를 압박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즉 반대기업 정책이죠. 2018년을 넘기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을 금융위기나 장기 침체로 몰고 갈 가계부채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고요.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력한 금융을 조이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기에 처한 조선, 자동차, 타이어 산업 등의 구조조정, 부동산 정책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도 올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승부수가 필요하다. 정부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나름 많이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 최윤식 씨 말에 따르면 2018년에 문재인 정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승부수를 던져야 하니까. 7번째,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으로도 시험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지방선거, 개헌 등 수많은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남은 임기의 성패가 달려있다. 2018년을 잘못 보내면 의외로 빨리 식물 정부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 부동산은 대변곡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뒷부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이 책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10장까지 이어져요. 놓치지 마시고 계속 같이 들어보시죠. 이 8가지 빅 이슈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개의 이슈처럼 보이지만 미중 전쟁이라는 거대한 힘과 연결되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한국을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재선의 승부수, 경제 전쟁. 트럼프는 어떻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경제 전쟁, 북핵 문제 해결, 힐러리의 재등장이라는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가지 조건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즉 경제 전쟁과 북핵 문제 해결만 갖추어도 재선 가능성은 51%가 된다. 지금 경제 전쟁이랑 북핵 문제에서 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재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실제로 인기조사에서도 지지율 조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가 다시 대선에 나오기를 바랄 것이며 나오라고 심기를 건드리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 사회는 자본가가 과거의 왕보다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갖는다. 미국 대통령도 대공황이 발발하자 월가의 거대 자본가 JP 모건에게 손을 벌렸다.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트럼프도 유대 자본가들의 눈치는 본다. 국가 간 전쟁도 이와 비슷하다. 거대 자본가들은 국가 간 경제 전쟁에서 용병이나 경제 저격수의 역할을 자주 했다. 소련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를 상대할 때는 군사 전쟁을 할 수 없다. 이들과의 군사 전쟁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바로 군대가 아니라 자본가와 기업가를 앞세운 경제 전쟁이다. 경제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과 패권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경제 전쟁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트럼프다.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전쟁,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중 경제 전쟁,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경제의 구원자로 등장하자 세계가 환호했다. 중국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을 포함한 6개국과 위안화,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중국 동남부 5개 도시와 홍콩 간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도입했다. 월가의 수많은 금융인재도 스카우트했다. 중국은 공격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서도 미국을 압박했다. 미국의 턱 밑에 있는 니카라과의 반미 좌파 정권과 손을 잡고 파나마 운하보다 더 큰 운하를 건설하여 100년 동안의 운영권을 얻기로 했다. 중국의 공세에 러시아도 가담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엄청난 규모의 금을 사들였다. 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훗날
제1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 달러와 힘겨루기를 할 때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과 지원을 넓히고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도국들이 발언권과 표결권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중국의 행보는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되려는 야심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미국은 금융위기로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백수의 왕인 사자였다. 미국은 2008년 이전에도 중국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중국의 성장 속도가 무섭기는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미국을 압도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9.11 사태로 미국 본토의 심장부가 테러를 당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 붕괴를 겪으면서 미국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위기를 틈타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나라들도 미국에게 의심을 품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붕괴했다고 생각했던 러시아도 다시 일어나서 권토 중래를 벼르고 중국도 태도를 바꾸어 칼을 들고 덤비기 시작했다. 필자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계속 성장한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더 이상 중국을 견제할 수 없게 될 때가 곧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그날이 오면 경제적 1위의 지위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패권국의 지위도 잃는다. 패권국 지위를 잃으면 제1기축통화국의 지위와 이득도 같이 잃는다. 그것은 곧 미국의 몰락이다. 미국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짧게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에서 7년 동안 이어질 트럼프와 시진핑의 충돌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미국 우선주의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2008년에 시작된 중국의 기축통화국 도전, 2013년 시진핑이 던진 승부수인 1대1로에 맞서 미국이 패권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했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처럼 드러내놓고 막무가내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의 크기와 압도적인 자원을 기반으로 패권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능력은 자신들이 결정한 정책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게 지지를 얻는 능력, 필요한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이런 개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미국은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번째 능력인 정치적인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첫 번째 능력인 압도적인 힘을 갖추지 못했고 대외적인 정치 능력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우위가 약화된 미국의 패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완전한 자유방임주의든 보호무역주의든 둘 다 패권 국가가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시대적인 도구일 뿐이다. 패권 국가가 변화하는 역사를 보면 기존의 패권 국가가 쇠퇴기에 들어서면 개방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어져 정책을 바꾸게 된다. 국제무역과 금융질서가 개방해서 부분적인 폐쇄와 보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기존의 패권국은 지위를 상실한다. 이런 큰 흐름에서 보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20세기 중후반에 미국이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개방무역과 통화질서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전략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다. 즉, 개방을 계속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중국, 독일, 한국 등의 나라에게 자국의 이익이 계속 침해당하기 때문에 전략을 바꾼 것이다. 개방을 계속하면 중국의 추격이 더 거세질 것이기에 개방의 반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바로 미국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수준의 일정한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가치에 우선을 두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권력 실세들은 중국이 생산과 자본을 장악하여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이 되면 미국이 몰락할 것을 잘 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패하면 패권을 내주게 되고 최악의 경우 미국이라는 제국이 분할될 수도 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면 제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은 분할된 상태가 지속되게 해야 한다. 제국을 강화하려면 생산과 자본을 재장악해야 한다. 다른 지역을 분할 상태로 유지하려면 중국을 비롯하여 중동, 유럽 등이 하나의 힘으로 결속하는 미래를 막아야 한다. 트럼프가 감세 정책, 무역 전쟁, 통화 전쟁을 전개해서 얻으려는 것은 생산과 자본의 재장악이다. 중국으로부터 생산의 일부를 미국으로 다시 빼앗아와서 21세기 생산과 자본의 중심 국가로 재도약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을 강화하는 만큼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오늘 최윤식 씨의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의 1장 미중 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장은 통화 전쟁인데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미중 전쟁 시나리오의 뒷부분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